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실전 객체 설계를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예제는 간단한 슈팅 게임을 요약하여 만들어진 시나리오입니다. 우선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슈팅 게임의 구성 요소에는 플레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기 4마리가 있게 됩니다. 적기라고 하는 캐릭터는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출력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적기는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플레이어라고 하는 캐릭터는 다음과 같이 세모 모양으로 화면에 출력될 수 있고요. 플레이어는 적기와는 다르게 오른쪽과 왼쪽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 후 다음과 같은 슈팅 게임을 자바를 이용하여 설계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소개해드린 시나리오가 굉장히 간략하고 이해하시기에 이건 슈팅 게임이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즉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요약 정리하여 정리된 시나리오니까요. 좀 더 프로그래밍을 이해하시는 데는 굉장히 적합한 예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이해하고 구현하시려면 그래픽 관련된 출력 기술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선 그리하여 출력에 관련 그래픽 처리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프로그래밍에서는 그 결과를 출력하는 출력 장치로 문자 기반의 콘솔이라고 불리우는 장치에 출력을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었는데요. 앞서 보셨던 이와 같은 출력 화면을 보시면 기존의 문자 기반의 출력이 아닌 그래픽 기반의 출력이라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그래픽 기반의 출력은 앞서 설명드렸던 콘솔이라고 하는 문자 기반의 출력 장치와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모니터의 왼쪽 끝을 왼쪽 위쪽 부분을 0,0로 보고요. 그 모니터를 가로와 세로를 픽셀이라고 하는 색상 정보를 담고 있는 최소한의 단위인 네모 박스로 생겼는데요. 요것들의 이런 픽셀들, 저희가 화소라고도 하지요. 픽셀들의 집합 형태로 가로와 세로를 구성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든 스크린은 화면은 다음과 같이 픽셀이라고 하는 색상 정보를 나타내는 최소한의 사각 박스를 가로로 여러 개 그리고 세로로 여러 개 배치하여 화면을 구성한 후 이 픽셀의 색상을 칠해 원하는 모양처럼 보이도록 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것이 그래픽 처리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픽셀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모양을 출력을 하고자 한다면 원하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 픽셀에 색상 정보를 칠해야 하겠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픽셀은 어느 위치에 있는 픽셀에 어떠한 색상으로 색깔을 칠해서 모양을 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러한 픽셀들이 화면을 구성하는 픽셀들이 여러 개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픽셀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좌표라고 하는 체계를 활용하여 픽셀의 위치 정보 값을 식별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왼쪽 위 부분을 00라고 하고요. 가로에 배치되어 있는 즉 X축에 해당하는 픽셀의 위치 정보와 그다음에 Y축에 해당하는 위치 정보의 한 쌍으로 특정 하나의 픽셀의 위치를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즉 하나의 픽셀의 위치 정보는 2D 가로와 세로로 이루어진 2D 그래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로의 X좌표, 세로의 Y좌표를 활용하여 XY의 한 쌍으로 픽셀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픽셀에 원하는 색상을 전달하시게 되면 그 해당하는 픽셀의 색상이 칠해짐으로써 원하는 그래픽 처리를 하실 수 있게 되는 원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픽셀은 원래는 색상 정보를 나타내는 최소한의 정보로 활용되었으나 지금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화면은 여러 개의 2차원 형태의 픽셀로 구성되어 있어서 원하는 픽셀의 식별을 하기 위한 위치로서도 활용이 되고요. 또 몇 개의 픽셀을 채우느냐에 따라 그 채워진 도형의 면적을 의미하는 너비와 높이로도 픽셀 정보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이와 같은 그래픽 원리에 따라 앞서 설명드렸던 시나리오에 맞춰 다음과 같은 모양의 적기와 플레이어를 출력을 해야 한다면 적기는 다음과 같은 왼쪽 탑 스크린상의 왼쪽 탑을 기준으로 하여 가로로, 그러니까 X축을 기준으로 하여 얼마만큼 떨어진 또는 Y축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곳의 픽셀을 기준으로 그 위치를 기준으로 이와 같은 픽셀 모양을 채워지도록 그리도록 명령을 한다면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즉 최소한 화면에 출력이 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정보는 X, Y, 즉 모양을 출력할 위치, 기준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X, Y라고 하는 좌표 정보와 즉 모양 정보, 우리가 shape라고 하는 변수로 식별자로 표현을 하자면 shape에는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은 모양에 해당하는 그래픽 정보를 갖고 있어야만 화면 출력을 그래픽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므로 물론 이제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준 위치인 X, Y 어디에다 출력할지, 즉 기준점 여기 약간 왼쪽 스크린의 왼쪽 위치를 기준으로 X축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지고 Y축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 이와 같은 플레이어의 모양을 출력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최소한 있어야만 화면 출력의 처리 기능을 처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픽 처리에 관련된 간단한 기술을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위한 기술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는 자바로 이와 같은 슈팅 게임을 구현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첫 단계는 객체라고 하는 우리 독립적 실행 단위라고 할 수 있고 하나의 단일 책임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객체라는 단위를 추출해 주셔야 합니다. 즉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있을 때 누가 객체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에서 객체가 될 수 있다. 즉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객체를 바라보실 수 있겠죠. 물론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객체는 제가 생각하는 객체를 기준으로 하여 역할을 기준으로 하여 독립적으로 분리하고 설계를 할 것입니다만 이것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참고로 참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여기에 보시면 플레이어라고 하는 역할을 독립적으로 이 게임 안에서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플레이어는 하나의 독립된 객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플레이어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다음과 같은 모양을 출력해 가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적기나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들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자기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플레이어가 하나의 오브젝트가 될 수 있다고 보겠고요. 또한 적기 역시 적기도 다른 객체들과 별도로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해가면서 자신만의 적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적기와 플레이어를 하나의 독립적인 객체라고 역할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적기 같은 경우에는 총 4개의 형태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적기는 하나의 객체일까요? 아니면 4개의 객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쌍둥이가 있는데 그 겉모습이 굉장히 흡사한 일란성 쌍둥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라고 했을 때 두 일란성 쌍둥이는 그렇다면 서로 같은 객체일까요? 서로 다른 객체라고 해야 할까요? 당연히 다른 객체죠. 예를 들어 하나의 쌍둥이는 울고 있고요. 하나의 쌍둥이는 예를 들어 웃고 있다면 각자 웃거나 울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객체이기 때문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독립적 객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같은 겁니다. 같은 원리에 따라 적기라고 하는 화면에 지금 4개의 적기가 등장하고 있지만 이 4개의 적기는 모양이 같을 뿐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게 포함되어 있는 기능은 같을 수 있죠. 역할에 관련하여. 적기 같은 경우 역할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좌표값이 주어지면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은 모양으로 출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객체는 맞습니다만 그러한 역할을 각각 다른 XY 정보를 이용하여 그렇겠죠? 여기서는 XY가 10,10이라면 여기는 100,10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실제로 겉모습이 같고 그 안에 역할을 흡사하게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 안에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기능이라든가 속성들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 동일한 시점에 실제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르게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다른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적기는 4개의 객체가 되는 거고요. 플레이어는 하나의 객체로 구성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물론 눈에 보이는 것만이 객체라고 할 수 있나요? 뭐 다른 객체를 제가 보고 있는데 혹시 그거는 안 되나요?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객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객체가 아니고요. 보이지 않으면서도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 단위라면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나리오에서는 좀 더 간략하고 좀 더 집중적으로 객체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배제하고요. 눈에 시각적으로 일단 먼저 보이는 것들을 위주로 하여 객체를 설계한 후 후반부에 갈수록 좀 더 깊숙한 객체들을 설계하고 구축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나리오를 통해서 정리를 하자면 슈팅 게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2가지의 역할, 즉 플레이어라고 하는 역할과 적기라고 하는 역할, 즉 플레이어를 공격하고 플레이어는 공격하는 적기를 물리쳐야 하는 그죠?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봤고요. 그렇게 정의된 시나리오의 객체들을 각각 플레이어라고 하는 역할과 적기라고 하는 역할로 정의를 해서 나의 객체로 정의를 해서 나의 슈팅게임 시나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면 이러한 역할을 갖고 있는 객체들을 구체적인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셔야 합니다. 즉 객체라고 하는 내 시나리오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각각의 독립적 단위들을 추출을 하셨다면 그 추출된 객체의 역할을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역할을 정의를 내리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역할 정의라 함은 하나의 책임, 역할, 어떤 그 역할에 관련된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통해서 수행해야 될 기능, 즉 메소드를 어떻게 정의함으로써 그 역할에 대하여 구체화시킬 것이냐 라는 걸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역할 정의라고 합니다. 즉 다음과 같은 형태로
참고를 해보시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정의되는 것을 우리가 역할 정의라고 하는데요. 플레이어는 적기하고 독립적으로 화면에 이렇게 세모와 같은 모양을 출력을 하면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했다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기능과 데이터를 정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그렇다면 이러한 역할에 해당하는 객체를 정의를 하실 때 기능을 먼저 정의해야 하나요? 아니면 데이터를 먼저 정의해야 하나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객체의 특성에 따라 데이터가 중심인 객체일 경우에는 데이터가 먼저 보이고 더 쉽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기능이 먼저 보이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객체에 대한 역할을 정의하시고 나면 기능이 먼저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플레이어의 역할을 객체로 정의를 내리셨다면 이 객체의 기능, 즉 화면에 자신의 모양, 즉 세모 모양을 출력할 수 있도록 출력하는 데 필요로 하는 기능인 디스플레이라는 이름의 메소드를 정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동하는 move left라는 기능과 move right라는 기능을 각각 한 메소드를 이용하여 정의를 내려주시면 아까 우리의 시나리오에 맞는 플레이어라고 하는 객체가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로 하는 기능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러면서 이러한 메소드는 이 메소드를 수행할 때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이 있게 됩니다. 이때 데이터 중에 이 기능을 일시적으로 쓰고 버리는 기능이어야만 한다면, 일시적으로 쓰고 버리는 기능일 경우라면, 지역 변수로 선언을 하셔도 되지만, 나중에 보시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로 하는 주요한 데이터 정보들은 실제로 이 객체의 주요 속성 정보로 정의를 해주셔서 이 객체의 특이한 특성으로서 정의가 내려지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자신의 모양을 출력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로 하는 데이터 정보에는 기준점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XY라고 하는 좌표 기준 정보와 플레이어라고 하는 모양의 아까 세모 모양의 정보를 지금처럼 모양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도형 정보를 활용하여 갖고 있을 수 있게 해주면 자신의 모양 정보를 출력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매번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겠고요. 왼쪽으로 이동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기능을 각각 분리하여 설계해 줌으로써 오른쪽 이동의 기능과 왼쪽 이동의 기능을 원하는 만큼 재활용해서 쓸 수 있겠죠.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플레이어를 정의를 내리신 것처럼 적기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적기라는 역할에 맞도록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과 데이터들을 각각 정의해 줌으로써 적기라고 하는 역할을 수행할 객체를 구체화시켜주는 정의 단계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때 기능 같은 경우에나 데이터 같은 경우에 기능의 내부 구조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거나 또는 어떤 식으로 코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구현부를 고민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 안에 이제 해당하는 코드를 많이 경험한 분이시라면 그러한 그 코드에 의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속성들을 작성해야 하고 어떤 속성이 필요한지를 해당 코드를 구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고 필요로 하는 데이터 정보를 추출하기가 좋으시겠지만 굳이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역할을 정의하실 때에는 구체적인 코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거나 또는 구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역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기능들을 가질 거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정보들은 이러한 것이니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여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독립적 객체를 이런 식으로 정의하겠다라고 하는 포괄적인 정의 단계일 뿐이니까요. 구현 코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앞서 저희가 정의해 놓은 플레이어 객체와 적기 객체를 그러면 완벽한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설계를 하여 도식화해 보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OOP 프로그래밍을 지향하고 있는 자바의 경우 잘 만들어진 OOP 프로그래밍이라면 다음같이 오브젝트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오브젝트들로 구성되어 있고 정확한 시간에 타이밍에 맞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주기만 한다면 완벽한 객체 지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물론 이 중에 시작 객체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작 메인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해당하는 객체 형태로 갖고 있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앞서 설명드렸던 슈팅 게임의 경우 메인 객체는 생략하고요. 저희가 정의했던 객체들로 OOP 프로그래밍을 구성해서 도식화해보면 이와 같이 플레이어 객체, 적기 객체, 적기 객체, 적기 객체, 적기 객체 이렇게 4개의 적기 객체와 플레이어 객체 하나가 이 슈팅 프로그램을 역할을 수행하게, 그러니까 슈팅 프레임을 구성하는 역할에 해당하는 객체들로 구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간략하게 도식화한 형태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제는 이와 같은 객체들이 정의가 되었다면 실제로 이러한 객체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해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도록 해야 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실행 형태에 적용을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슈팅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CPU에 의해서 객체 단위의 정보값들이 들어온 다음 필요로 할 때마다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주기억 장치에 적재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의 이렇게 작성해 놓은 프로그램들을 주기억 장치로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기억 장치에 올라갈 때의 모든 단위는 다 오브젝트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교체하거나 수정하는 모든 기본 단위가 객체였듯이 실제로 메모리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객체들이 메모리에 생성되는 단위 역시 오브젝트 단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브젝트 플레이어가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려고 할 때 필요로 하는 데이터와 코드가 다 메모리에 있어야만 플레이어의 역할이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 객체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데이터만 올라가거나 코드만 올라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실제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실행을 하기 위해서 메모리에 할당이 되는 단위는 오브젝트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객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정보와 코드가 한꺼번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적기 객체가 필요로 하게 되면 적기 객체에 해당하는 코드와 데이터가 메모리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단위로 메모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전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너무 무겁게 메모리를 차지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만 쓰게 될지 또는 move left만 쓰게 될지 move right만 쓰게 될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거기에 필요로 하는 데이터와 코드가 전부 객체 단위로 메모리를 할당하고 있어야 되는 거는 너무 무거운 거 아니냐라고 해서 실제 다른 프로그래밍 방법론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공격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와 같은 개념 때문에 그런 공격을 받고도 있지만 좀 더 유지보수를 하는데 개발을 하는 데거나 비용을 줄이거나 하는 게 목적이 아닌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을 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생각을 좀 해주신다면 다른 부분에서 이점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객체 단위로 뭐든지 실행된다는 것이 가장 큰 원칙 중 하나인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러한 적기 객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모습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즉, 적기라고 하는 객체들은 실제로 오른쪽, 왼쪽, 위아래로 이동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이런 반달 모양 같은 경우를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스스로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보시다시피 적기는 자기의 데이터와 코드를
데이터와 코드를 전부 하나의 영역 안에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적기에 관련돼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춘 상태가 되죠. 그게 객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적기들은 각자의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기능을 수행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적기라고 하는 객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데이터나 코드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똑같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물론 적기 객체가 구성 형태의 이름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적기 객체 1번과 2번이 있다면 1번은 XY라고 하는 기준점 좌표를 저장할 변수로 XY를 갖고 있는 거고 적기 객체 2 역시 XY를 갖고 있게 되는 거지만 실제로 이 XY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원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XY가 적기 객체 1과 2 사이에 이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이 적기 객체들은 실제로 독립적으로 수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XY는 식별자만 같을 뿐이지 이름 형태만 같을 뿐이지 실제로 값을 다루는 형태는 각각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기 객체의 X와 적기 객체 1의 XY와 적기 객체 2의 XY에 해당하는 애는 이름만 같을 뿐 서로 다른 객체라고 다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바운드러리가 객체 단위로 이렇게 쳐져 있기 때문에 서로 적기 객체는 서로에게 어떠한 데이터가 있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특히나 데이터는 객체 지향 원리에 따라 프라이빗한 그 캡슐화를 적용해서 외부에게 접근하여 함부로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적기 객체들끼리 같은 XY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죠. 서로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각각의 XY를 가지고 있는 있게 되고 이러한 XY는 서로에게 모르기 때문에 각자 원하는 데이터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데이터는 다르지만 이 XY라고 하는 식별자명이 너무 같다는 거죠. 물론 myShape도 그렇고 함수의 이름들도 동일하게 식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름들이 전부 다 지금 구성하는 형태가 적기 객체라면 같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데이터와 코드를 가지고 있는 객체를 실행하기 위해서 메모리에 올리게 되면 같은 데이터를 정의하고 코드를 정의하는 부분이 너무 중복적으로 메모리에 할당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체 단위로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실제로 객체 단위 자체가 메모리에 올라가는 것도 무거운데 거기에 중복적인 것까지 매번 메모리를 차지하게 만든다라고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해결점을 활용합니다. 바로 클래스라는 것이죠. 이러한 클래스를 구체적으로 자바 코드로 구현하기 전에 간략하게 클래스를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도식화된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먼저 구현 코드를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한 다이어그램으로 표기하는 표기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래스는 사각 박스를 이용하여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클래스 안에는 크게 세 가지의 영역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선을 그려주신 후 첫 번째 위치 꼭대기 위에는 클래스 이름을 정의를 해주시고 이때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표기를 해서 클래스명을 표기하시면 되겠고요. 속성은 그 다음 두 번째 칸에 필요로 하는 속성들을 나열을 해주시되 속성명, 속성 타입을 알 경우 타입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칸에는 메소드, 즉 이 객체의 역할을
역할에 관련된 메소드, 행동값을 메소드명과 인수를 포함하여 표기해 주시고 콜론 후 데이터 속성하고 다르게 속성 테이블 적었던 속성과 다르게 메소드는 리턴 타입을 명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간략하게 도식화하여 클래스를 정의하실 수도 있고요. 실제로 구현을 해서 실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자바에서는 다음과 같이 클래스를 명시하시게 됩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적으신 후 클래스명을 표기를 하시고요. 클래스명 안에 어떠한 속성을 표현을 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메소드를 정의를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클래스를 정의를 한 후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을 해주시게 되면 그 객체는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가능한 상태의 코드가 되고 실제 클래스를 활용하여 생성하기 때문에 비슷한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는 틀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여러 개일 경우 예를 들어 아까와 같은 시나리오라면 적기 객체가 되겠죠. 적기 객체가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개의 객체를 생성하는 데 있어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클래스를 통해 객체를 생성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객체만 생성하더라도 클래스를 반드시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클래스는 어떠한 것과 같냐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클래스와 객체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시나리오가 붕어빵과 붕어빵 틀을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클래스가 붕어빵 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붕어빵이 바로 객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객체를 그래서 실체다라고 표현을 해가지고요. 실행이 가능한 실체고 클래스는 하나의 틀이다. 그냥 형식만 가지고 있는 하나의 틀이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실제 객체들을 인스턴스라고도 합니다. 실체라는 의미에. 그래서 클래스와 인스턴스라고도 보통 대립적으로 용어를 설명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클래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스턴스를 하나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클래스를 꼭 정의를 하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붕어빵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붕어빵 틀 공사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유지보수라고 하는 걸 고려를 했을 때 즉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을 생성하는 관점에서 좀 더 효율적인 구조로 설계를 해놔야만 나중에 재사용해서 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클래스를 활용하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객체 지향에서 실행 가능한 형태의 단위는 객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객체들 사이의 구성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흡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객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객체들을 실행하기 위해 메모리에 할당되는 데이터와 코드가 중복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법론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객체들 사이에 공통된 데이터와 코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매번 객체마다 선언을 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객체라고 하는 객체를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와 코드를 클래스라고 하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데이터 정보와 코드 정보를 정의를 해놓고 메모리에 한 번만 선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필요하면 이 클래스라고 하는 틀을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해 줌으로써 이 객체마다 필요로 하는 겉모습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들을, 구성 형태들을 클래스가 갖고 있게 하니까 객체마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되고 그냥 그 틀을 재활용만 하면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객체마다 등장하는 공통된 데이터의 선언문이라든가 함수 코드와 같은 메소드와 같은 코드들이 중복적으로 객체마다 가질 필요 없게 됨으로써 좀 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쓰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요. 자바 같은 경우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클래스는
클래스를 활용하시게 되면 클래스는 한 번만 정의를 해놓고 어떻게 해요? 네, 객체라고 불리우는 실체를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클래스를 통해서 이 객체를 구성하는 것들의 틀만 정의를 해놓으시고 new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하여 생성을 시켜주시게 되면 실제 객체는 new를 몇 번 쓰느냐에 따라 제한 없이요. 네, 원하는 오브젝트들을 반복적으로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